더불어민주당 22대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님은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서미화 의원님은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국가인권위원, 전남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유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계적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미화 의원님은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국회의원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서미화 국회의원님,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미화 의원님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된 재밌는 계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국회에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왔었는데, 오는 길에서 1인 시위, 그리고 단체 시위, 그리고 서명운동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이슈들이 좀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이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서미화 의원님을 컨택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빠듯한 인터뷰 요청을 정말 너무나도 기쁘게 액셉트해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네.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2004년에 UN에서 ESG라는 목표들을 세워놨는데요. 글로벌한 스케일로 세워놓은 목표들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목표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장애인들의 포함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엔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해가지고 사회, 정치, 경제 전 분야에서 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제시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그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이 상당히 차별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교육 지표가 어느 정도 되냐, 또 고용 목표는 어쩌냐, 이렇게 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은 10명 중에 한 4명이 아직도 초등학교 밑이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하면 전 세계에서 2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교육 열기 수준, 막 영유아기만 해도 미국에서 오셨죠? 이렇게 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은 민족이잖아요. 네.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장애인들은 가장 기초적인 초등교육 과정마저도 미처 다 졸업을 하지 못하는 수준, 입학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포함해서 약 4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 여성은 60%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 장애인이 남성인과고 여성인 경우하고도 또 교육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도 마찬가지. 비장애인은 60% 이상의 고용률을 갖고 있다면 장애인은 한 30%대. 항상 그 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곧 장애인이 그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지표죠. 이제 지금도 우리 장애인 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제 교육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학교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떤 사회 인프라,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17개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지역별로 큰 광역 단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아직도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차가 없어. 타고 갈 차가. 버스도 없고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리프트 장착차가 있지만 지금도 국가가 그거를 전적으로 책임을 안 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그 차를 운영하는데 타 지역은 안 가고, 전라남도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니까 거기는 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도 전라남도에 사는 일주의 장애인이 전라북도가 고향이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못 가는 상황. 이런 것이 현재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장애인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또
당연히 이게 지속 가능 목표라는 것이 사회 통합의 어떤 일환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보통의 시민으로 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애는 항상 분리되고 배제되는, 그리고 그 특별히 관심을 써야 겨우 제도나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시혜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변화, 성장에 맞춰지려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제도나 법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애인권의 문제들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정책이. 서미화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으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 심을 수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 가던 걸 뒤로 미뤄보고 진짜 그게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걸 다 넘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차별을 받는 것은 초당적, 초정권적으로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국제사회의 기준, 이거를 맞추면 되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008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이 말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법률이 돼요. 네.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되면 굉장히 그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그 비근한 예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9조에서 말하고 있는 네.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이렇게 다수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인권 침해로 보고 있어요. 유엔은. 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그것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 탈시설 권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시설 이 권리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2008년 이후에 4년마다 이 국가 보고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심사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최종 견해라고 하는, 이제 국가는 막 잘했다고 막 보고하죠. 그런데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들이 그 보고서를 보면서 네.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와 같이 보고 또 단체들,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의견을 또 직접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아무리 국가보고서는 이렇지만 이 점은 굉장히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하는데 계속 그 우리나라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공고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서 탈시설 권리를 아예 그냥 말도 못 꺼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시설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탈시설 지원 서비스 예산을 막 과감하게 삭감시키면서 오히려 거꾸로 시설 정책을 강화시키는 방식. 그래서 이번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이래 최초 성명서예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내보낸. 근데 그 성명서가 환영이나 뭐 우리가 성명서 환영 성명서도 있고 규탄 성명서도 있죠. 근데 이거는 우려와 규탄의 성명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성명서고, 그 탈시설 권리에 대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 성명서를 배포할 것을 공고했어요. 한국 정부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질의할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기초단체까지 이 성명서를 배포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이제 받았고, 하고 나서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던가요? 네. 지속 가능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1년에 이런 그 활동들 하던 것을 왜 뒤로 가냐 지적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제가 들어올 때 장애인이
우리 한국 사회는 장애인 복지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 복지법에 그런 명시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좀 시혜적인 접근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장애계도 81년도 제정됐으니까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44년이 됐어요. 처음 그 장애인 복지법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이지만, 이 복지법에 그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복지부 소관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별도의 어떤 그 역할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슨 민원이 생기잖아요. 장애인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죠. 뭐 교통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문화활동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교육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 복지과를 가라 그래. 관공서 뭐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장애인 복지과가 완전히 토탈 종합 세트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장애인 복지과가 그럴 수 있는 파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대통령 산하가 되어야 그 이하 모든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이런 데를 총괄해서 이제 장애인의 어떤 노동의 문제다. 그러면 노동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노동의 문제도 보건복지부가 라고 그러고, 교육의 문제가 생겨도 보건복지부가 라고 그러고, 뭐 차를 타고 도로 문제가 생겨도 보건복지, 이런 굉장히 그런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장애인의 문제를 보통의 시민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수하게 보면서 특수과에서 다 해결해야 될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통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장애는 여전히 시설로 가면 끝나. 그냥 종합 세트로 시설로 변해서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학교가 다 해결해주면 간단한 문제를 뭐 사회에 나와서 살라고 하냐, 성가시게. 사회 못하잖아, 니네들이. 그렇지.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야 된다. 분리되지 않고, 피제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러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개인의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또 왜 장애인한테만 우리가 거둔 세금을 거기다가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게끔 만들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지하철 타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사회 구조가 만들어질 때요, 다수의 비장애인 중심입니다. 소수를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잘 걷고 잘 뛰는 비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계단이면 되는 거예요. 계단 다 모든 지하로 가려면 다 뒷대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2001년도에 우이도역이라고 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그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 철판 4개 리프트라고 하는 걸 딱 장착을 해서 휠체어 그걸 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딱 간단한 이렇게 안전장치도 아니죠. 오작동이 발생을 하면 휠체어가 튕겨나가면서 추락사고가 나는. 그래서 2001년도에 노 부부 휠체어 타신 분이 추락해서 사망하게 됐어요. 인도역에서. 그때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그 그 사건을 접하면서 다 자기 일이 된 거죠. 대중교통을, 지하철을 서울은 거의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추락사고 나면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공포, 두려움.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장착해라. 이동권을 보장해라. 우리의 이동권을.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가 장착이 됐잖아요. 지금 한 97% 이상, 지금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사람이 기준이 돼서 뭔가 만들어지니까 그 이상은 다 편려지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젊은이도 캐리어 끌고 다니는 여행객,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아이들. 솔직히 요즘에 지하철 보면 보통 사람들 많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비장애인들이 훨씬 줄이 길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몇 명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기준 자체를 지속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네. 기준을 둘 때 가장 취약한 사람을 두면 사실은 모두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만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변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더불어 구조나 제도가 네. 가장 취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거다. 네. 그런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려고 국회에 왔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물어볼 때는 저는 의원님이 답을 하실 때 저는 이 하나의 제가 캠페인을 할 때 꼭 맨날 말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스템적인 부분을 바꿔야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지하철 시스템만 바꾸겠다 그런 거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 사회적인 면에서 이 문제들은 끊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법들로 이 방법마다 다르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시스템적인 면에서 자신이 필요한 거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필요한 걸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즉 체인지가 가능한 개선이 쉽게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장애인의 시민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슬로건도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네? 그러니까 장애인 하면 그냥 우리 사회에 불쌍한 사람, 약간의 동정이 필요한 사람, 예? 그 생산적인 지역사회의 보통의 시민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그런 사람 좀 도와주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장애인을 보통의 시민, 비장애인의 활동하는 모든 것을 장애인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전반적인 사회 구조,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가 같이 가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변화하면 인식이 또 같이 가져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2001년 의도역 사고 났을 때 장애인 이동권이란 말은 있지도 없었어. 이동권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한국말이 없었어. 근데 그때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2003년에 국어사전에 이동권이라는 용어가 등재됐어요. 국어사전에. 네. 우리나라에 왜 그랬냐면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이동하는 게 권리로 안 느껴도 돼.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특별히 권리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장애인이 이동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신용어로 2003년에 등재됐고 그 이동권 운동이 쭉 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다수 60% 70% 이상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백과사전마저도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영어마저도.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비장애인들은 그 2000년 이전에는 장애인이 안 보여. 없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없던 게 아니라 장애인은 산 좋고 물 좋은 그
산속 시설에 가 있던가 집안에 있어도 나오지 못해 턱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방에 갇혀 있던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동권 투쟁을 가열차게 하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있었구나. 네. 물론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조금 시작이 됐어요. 네. 우리 사회에. 그때 세계 올림픽 하면 그 다음에 패럴림픽을 하잖아요. 네. 막 여러 나라에서 막 장애인들이 왔는데 한국 도로를 다 장애인들이 안 보이는 거야. 한국은 장애인이 없나 이럴 정도로. 근데 없었던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이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이런 정책이 아니다. 네. 당사자의 관점으로 네. 당사자가 우리 사회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우리 장애인이 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게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기본권이에요. 네. 근데 장애인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그럼 이거를 뭐가 원인인가? 근본적으로 이 네.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입법, 그 다음에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국회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이 정말 그 장애인들에게 맞춰지지 않고 시스템이 이제 고쳐져야 된다. 그 말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생각에서도 정말 그게 바뀌어져서 그래서 시스템도 고쳐지고 그리고 시스템이 고쳐지면 그 생각도 바뀐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의 생각이나 그 장애인들을 더 포함하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에 들어올 때 이 국회라고 하는 곳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했어 나는. 진짜요? 2024년 1월 6일 날 내가 마음 먹은 거예요. 큰맘 먹으셨나요? 근데 마음 먹었는데 되는 거야 내가. 근데 이제 어디서 내가 가장 좀 국회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정치가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돼. 네.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어떤 제도 개선이나 입법을 통해서 발전적 이런 그리고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책임 정치고 그게 좋은 정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한 600일이 넘었어요. 지하철 시위가 시작된 지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근데 그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처음엔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나와서 지하철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휠체어가 지하철 출근 시간이면 서울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지하철을 수십만 명이 동시간에 확 이용을 하니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휠체어가 탁 타려고 있으니 이 지하철이 제 시간에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이슈가 확 됐죠. 네. 이제 물론 그 이슈가 되어야 관심을 받기 때문에 집회라고 하는 건 이슈시키기 위한 게 있는 거야. 정치를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근데 그게 시작이 됐는데 정치권에서 그것을 책임 있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수의 시민들의 출근 시간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다수의 시민을 볼모로 그 이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불편함을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그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갈라치기를 한 거죠. 정치 영역에서. 시민들은 불편해도 이렇게 참았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시민의식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내가 불편하지만 함부로 말 못하는 건 정의가 뭔가를 아는 거야.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마음속 깊이 옳은 것을 알아. 이게 뭔가 불편하지만 소리를 내면 쪽팔리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정치인은 쪽팔리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자기 발언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얼마나 그 우리 한국 사회에 장애인들에게
그 치명적인 모욕을 주고 네. 또 정치가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행보를 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수의 시민의 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미국 속으로 빠져들죠. 어렵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수백일을 지나가길래 너무 분노했고 이건 정치가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 있게 이걸 끝내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입법을 하고 이러지 못하는 21대 국회를 보면서 제가 누군가 국회로 가야겠다. 당사자가 가야 되겠어. 그건 바로 서미화. 그래서 나라도 나서 봐야겠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는데 진짜 예기치 않는 예상을 깨고 제가 된 거예요. 그 과정도 너무 진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과정을 겪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할 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가 책임 있게 장애인의 차별을 좁히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드는데 임기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원래 물어보려고 했었던 질문은 네. 시민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죠. 지금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정도 바뀌고 지금 의원님이 많이 일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법도 바뀌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 바뀌나요?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했어요. 오히려 나오시는 말씀은 시민들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쩔 때는 정치인이 그걸 리플렉트 해주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2020년부터 23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차별 사건을 진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왜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서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치의 영역에서 장애 차별 용어를 쓰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럼 마치 그것이 틀려도 맞는 말로 이 파급력이 있어요. 이 전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20년도도 총선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21대. 근데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장애인 차별적인 말을 많이 써요.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절름발이 총리니 절름발이가 지체장애인을 절름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서 의지가 약하네. 막 이런 정치인들의 비하 발언들이 진정이 됐었는데 제가 인권위원을 하면서 이게 특정 피해자가 없다 보니까 인권위가 각하를 시켰어. 근데 제가 인권 들어가면서 이걸 공고를 내린 거예요. 특정 피해자가 없더라도 정치인의 비하 발언, 차별적 발언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끼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 진정을 했거든요. 선천적 장애는 선천적 장애인 다 집단 진정하고 절름발이 지체장애인들이 막 하고 그래서 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그 모욕은 차별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서 인식을 바꾸는 이런 역할을 쭉 해오면서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의식이 있는 없는 어떤 언행들은 이 공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 이제 아까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꿔내 가면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함께 살면 이해가 빨라지잖아. 자꾸 보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씬이 바뀌면 장애인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출근 시간도 일치에 타고 그럼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같이 가고 유럽 국가 같은데 저상버스나 지하철이나 철도나 이런 데서 장애인 일치에 타신 분들이 뭔가 시간을 끌면 막 거기다 대고 이 시간에 왜 나왔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바쁠 때 애 나와 한가할 때 가지 한가할 때 나와야지 말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런 말을 해도
오히려 진짜 이 시간 왜 나왔대? 한가할 때 나오지. 아니 장애는 직장 안 다니나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시스템의 변화나 구조의 변화에서 가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인식, 그 저변에 상당한 의식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들은 사실 모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조가 바뀌고 또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교육이에요. 법정 의무 교육. 네. 인식을 바꿔야 된다. 차별적인 인식에서 차별하지 않는 인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는 있지만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되면서 장애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활동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같이 사는 것만큼 빠르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장애인은 안 보이는데 강사가 막 강의에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별로 체감도가 없잖아. 들을 때는 아 그래야겠다 하는데 잊어먹고 또 이제 하던 대로 하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같이 사는 사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만들고 함께 같이 부딪히고 누구라도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약간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학교에서 12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그 리더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9학년 처음으로 그 고등학교로 온 친구들이 그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모든 9학년 친구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다 보니까 운동회 같은 거를 할 때 저희가 액티비티를 하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그 친구가 잔디바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운동장에 다른 파트를 사용을 하자. 또는 아스팔트 쪽에 있는 데서 해야지 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제도적인 면이다 그런 말은 없지만 작은 스케일에서 우리가 그걸 플래닝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액티비티를 매주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장애인이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있어야 바꿔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더 빨리 바뀌게 되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인 사람들에게 지금 장애인 인권의 운동을 하시면서 한마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지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다 같이 함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계신 우리 시민들, 국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은 모두가 힘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데 우리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들, 이분들이 지금도 지하철에서 어체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600일이 넘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면 훨씬 빠르게 우리 사회는 바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 얼마나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불편한 시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장애인도 우리 시민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동안 수십 년을 자유롭게 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살지 못한 그분들의 간절한 희망,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 이 애침을 최소한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빨리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런 간절한 기본권,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좀 가져주시면 우리 사회는 훨씬 빠르게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사는 사회, 같이 만들어 가시게요. 네. 진짜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짧은 네.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이렇게 찾아와줘서 제가 고맙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서미와 은님 화이팅!